네, 국어 의문론 4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5쪽, 책 65쪽 4장이네요. 분절음과 초분절음. 그리고 이클래스 강의 자료 4쪽입니다. 이클래스 강의 자료 4쪽이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초분절음, 그러니까 운율적 자질 혹은 운소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음장이라든지 성조라든지 강세라든지 이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절음과는 구별되는 초분절음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초분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이미 살펴봤던 초분절음을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규정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이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분절성과 분절성에 근거한 추상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음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음성이 좀 더 물리적인 실제에 가깝다면 음소는 좀 더 인식적인 추상적인 실제예요. 결과적으로 좀 더 그 분절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분절성은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그러니까 이제 선조적인, 그러니까 리니어 라인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순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해내는 것이 분절음인 반면 초분절음은 분절음의 얹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강세라든지 음정은 자음이나 모음이나 이런 분절음들에 얹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초분절음과 분절음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번 차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의 여러 하위 분야들이 있죠. 우리가 사실 형태소, 음성이나 음소뿐 아니라 형태소, 단어, 문장 이런 것들 모두 기본적으로 언어학적인 분절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세그멘테이션을 할 것이냐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여기 우리 지금 이클래스 강의 자료도 마찬가지지만 이처럼 이런 언어 단위들은 더 큰 언어 단위를 구성하는 순차적이며 리니어한 것이며 단선적이란 말은 호단자예요. 그러니까 선이 하나라는 거죠. 선이 하나라는 거예요. 단선적인 분절 단위들이고 음성 단위들이 연결되어 음절이 되고 또 형태소나 단어가 되고 결과적으로 문장이 되어서 다양한 발화들을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 단위의 결합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적이나 유형적으로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 단위는 어순이 바뀌면 문법적인 의미나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아예 ungrammatical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의문론도 마찬가지예요. 의문론도 음소들의 그 리니어한 그 순서들이 해당 언어에서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가능한 음절, 가능한 형태소, 그리고 가능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의 배열이 무작위적으로 어떠한 그 소리들의 배열이 무작위적으로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 단위의 순서에 따라 개별 언어들에서는 유의미한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소리들의 배열들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마다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어요. 자, 6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강의 자료는 역시 여전히 해당 페이지 4쪽에서 계속 있는데요. 지금 1, 2, 3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리랑과 라리랑과 응아라리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개의 그 이제 소리들의 배열이 있는데 내부 구성은 똑같아요. 아리랑 할 때도 자, 후설 저모음 아가 2개 있고요. 이제 탄설음이죠. 탄설음에 알이 2개 있고 전설 고모음 이가 하나 있고 영국의 비음이 있어요. 자, 구성은 같은데 2번은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치조 탄설음이 어두에 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영국의 비음이 맨 어두에 앞으로 왔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부 구성은 소리의 구성은 똑같아요. 소리의 구성은 똑같은데 1, 2, 3이 위상이 다르다는 것은 모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인지 아는 형태소 단어가 되죠. 즉 유의미한 음소의 배열이 유의미한 소리의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 여러분 발음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발음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역사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영국의 비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은 이것을 발음할 수 없어요. 즉 같은 음성의 구성이지만 1번은 형태소가 되지만 의미를 갖게 되지만 3번은 아예 발음이 불가능해져요. 뭘로 이런 차이가 생겼나요? 소리들의 배열, 말소리의 배열 순서에서 선조적인 배열 순서에서 차이가 생겼던 것이죠.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라리앙 발음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라리앙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죠. 근데 아마 이럴 거예요. 라리앙? 뭐 새로 들어온 브랜드야? 뭐 옷 이름이야? 수입품이야? 외래어라는 건 느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2번은 3번과 1번과는 달리 형태소는 아니지만 3번처럼 아예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에요. 외래어적인 속성은 같지만 현대 한국어 화자들이 발음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임시어, 그러니까 임시어는 뭐냐면 신조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가능한 음소 배열들, 가능한 말소리의 배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그 이클래스 자료에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런 음성의 배열 순서가 의미 변별의 기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4.2 분절음으로서의 음성과 음소. 자, 아직 우리가 음성을 지금 조음음성학적인 배경에 따른 여러 가지 모음과 자음, 이중모음에 대한 그런 분류를 3장에서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음소를 배우기 전에 이제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차이를 먼저 배우기는 하지만 일단 음성과 음소를 구별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음소가 좀 더 추상적인 단위라는 거죠. 음성적인 정밀함에서 상대적으로 음성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자, 그래서 분절음은 기본적으로 발화 산출에 대한 발화 인식의 차이에 따라 음성과 음소로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분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분절의 그 급의 차이는 실제 물리적인 실제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차이, 갭 차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게 또 추상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별 언어의 모국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음성적인 차이와 또 인식하지 못하는 음성적인 그러니까 개별 언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음성적 차이와 인식하지 못하는 음성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음성적 차이가 음소 단위고 인식하지 못하는 음성적 차이는 음성적 차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말을 버벅거렸는데 예를 들면 자, 달, 딸, 탈 의미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어두에 평음, 경음, 유기음을 구별을 해요. 그런데 바보 그랬을 때 어두에 비읍이 나타내는 솔직히 말하면 양순폐쇄음과 제2음절의 보의 양순폐쇄음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음성적으로는 달라요. 어두는 무성음이고 바할 때는 무성음이고 보할 때는 유성음이에요. 자,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음성적 차이, 즉 유성음의 차이는 여전히 음성의 차원에 남지만 달달탈은 분명히 음성이 다른 것이죠. 평음, 경음, 유기음은.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해요. 인식하는 음성적 차이는 음소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교재는 67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재는 67쪽으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모국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음성적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분절음은 음소가 되고 말하자면 음성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소 단위는 슬래시 속에 들어가고 RPA 기호를 사용하거나 한글로 쓸 수도 있어요. 한글 전사가 가능한 이유는 한글은 기본적으로 음소 단위의 음소 문자이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음성적 차이는 여전히 음성 기호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각가로 안에 쓰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음성전사와 음소전사의 차이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성전사, 자, 바다를 보세요, 바다. 근데 음소전사에는 어떻게 돼 있죠? 물론 각가로냐 슬래시냐의 차이도 있지만 유성음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T로 써요. 음소 차원에서는 그냥 평음으로 쓰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꽃. 자, 이 경우에도 음성전사에서는 불파음으로 실현되는 불파음 표시를 하지만 음소 차원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쓰면 한글로 어떻게 써요? 그냥 디귿 받침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음의 평파열음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시간 할 때도 여러분 기억나죠? 이모음 앞에서 치조 마찰음은 이모음의 위치에 동화되어서 경국의 마찰음이 돼요. 그래서 그 기호는 이렇게 되지만 역시 음소 차원에서는 그냥 치조 마찰음처럼 S로 쓰고 그 다음에 유성음화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음성적 차이는 여전히 음성으로 음성 차원에 두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변별할 수 있는 음성적 차이는 음소의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소전사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음소 문자인 한글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통 한국어에서의 음성전사를 한다. 음소 차원이 아닌 음성전사를 한다 그러면 유성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파음이라든지 그리고 경국의 음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자음을 배울 때 조음 음성학적인 차원에서 변별을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유성음하고 불파음하고 경국의 위치로 실현되는 발음들이었잖아요. 그것이 음성저사에 주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정도로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직은 음소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표시하는 그런 표기의 방식에서 음성전사는 각괄호 안에 들어가고 음소전사는 사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4.3 초분절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3 초분절음입니다. 초분절음은 이미 사실은 말을 했어요. 분절음에 얹히는 자, 음장은 어때요? 길다. 그럼 모음에 얹히는 것이고 액센트도 예를 들면 digest 이렇게 되면은 제 이름절의 모음에 강세가 액센트가 얹히게 되죠. 그래서 분절음은 자음모음 쭉 리니어하게 순차적으로 단선적으로 하나의 선으로 가지만 초분절음들은 위에 얹힌다고 했죠. 그 위에 얹힌다. 층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복선이 돼요. 복선 음운론이라고 합니다. 네, 복선. 그래서 초분절음은 복선의 차원에서 음운론적인 이해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음이 지니고 있는 분절성에 의해 자음모음, 반모음 등의 음성체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말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 등은 자음이나 모음과 달리 분절음으로는 인식되지 못하지만 이들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클래스 자료는 5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재는 68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분절음에 얹혀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supra 세그먼트에 얹힌다. supra 세그먼트라고 불리고 음소에 얹혀서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prosody 운소가 되고요. 혹은 소리의 세기, 길이 이런 것들은 약간
리드미컬한 그런 자질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소딕 피처, 운율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쪽에서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음운노는 음소와 음소는 분절음이죠. 그 다음에 운소, 초분절음이죠. 이 두 개를 합해서 살펴보는 학문이 되는 것이죠. 네. 사실 그 초분절음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인식은 분절음에 대한 인식보다는 약해요. 특히 한국어 화자들은 한국어가 현대 한국어가 공시적으로 초분절음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현대 한국어에서 표준어 체계에서 표준 발음의 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음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음장 잘 못 지키죠. 네. 이제 오늘 이제 음장 배우기는 하겠지만 음장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음장의 변별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어는 초분절음, 즉 이 운율적 자질이 그렇게 발달한 언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세국어는 이제 성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서는 쓰고 있지 않지만 좀 사족을 달면 우리 한국어는 모음의 개수도 많고 자음의 개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절음의 개수가 많거든요. 분절음의 개수가 많아요. 분절음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분절음만으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형태소나 단어를 만들어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절음, 즉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적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 변별을 해야 되는데 자음, 모음의 개수가 적죠? 중국어를 생각해 볼까요? 양순, 비음, M이죠. 미음, M, 마. 그 다음 후설적. 자, 마라고 하는 음절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네 개의 의미가 되죠. 뭐 뭐 이럴 때 엄마도 되고 말도 되고 여러분 뭐 먹는 마도 되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성조로 이렇게 다양하게 변별이 돼요? 지금 분절음은 똑같잖아요. 말하는 분절의 구조, 자음과 모음의 구조는 같으니까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성조라고 하는 초분절 자질, 초분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운율적 자질이 발달한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자음 모음의 종류가 좀 덜 다양해요. 상대적으로 한국어는 왜 그러냐? 개수가 많죠. 보통 많은 언어들이 모음만 해도 5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국어는 10모음 체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들마다 초분절 자질도 초분절음도 선택하는 게 어떤 언어는 성조를 택하고 어떤 언어는 음장을 택하고 어떤 언어는 뭐 강세를 택하는 것도 임의적으로 자의적이긴 하지만 이런 분절음의 유형과 종류, 그거의 뭐 개수, 이거에 또 좀 영향을 받는다는 거. 뭐 교재에 선생님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어 화자들이 현대 한국어 화자들은 특히 이제 초분절음이 이제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 엄밀한 의미의 선생님도 음장을 변별하지 못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초분절 자질이 없다, 초분절음이 없다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적으로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초분절음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 화자들이 약간 지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초분절음은 굉장히 언어 습득의 시기에 기초적으로 내재화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를 습득하거나 또 언어를 학습할 때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분절음을 익히는 것보다 성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영어를 배울 때 액센트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일본어를 볼 때 피치 액센트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상대적으로 중국어 화자나 영어 화자나 일본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자기들이 원래 모국어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운율적 자질을 초분절음을 소거하는 것,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언어의 초분절음을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어 화자들이 한국어처럼 초분절음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소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죠. 그것도 어려워요. 자,
또 경상도 방언 하자를 생각해 볼까요? 자, 강호동 씨가 있습니다. 얼마나 20살 때부터 TV에서 예능으로 활동을 했어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강호동 씨가 경상도 화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경상도 방언 화자로서 이미 어미는 표준어 어미로 이미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못 고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동남 방언, 경상도 방언의 성조. 표준 발음에는 성조가 없지만 경상도 방언은 성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떠냐면 초분절음, 운율자질이 습득을 한 다음에 그 습득된 그 초분절음을 제거하기도 어렵고 또 이게 언어 습득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어떤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새롭게 학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좀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악적인 속성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음운론 공부를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 초분절은 별로 그렇게 학습 부담이 없어요. 공부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초분절음들이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 이 클래스 강의 자료 5쪽, 그리고 지금 68페이지, 책 68페이지를 보면 음장이라고 해서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도 하고요. 음고, 소리의 높이, 고저, 그 다음에 강약이라고 해서 소리의 세기,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초분절음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초분절음은 크게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분절성, 초분절성, 항존성,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분절음이 아니니까요. 분절음이 아니니까 비분절성을 갖게 되고요. 분절음처럼 발화를 계기적 혹은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얻어지는 단위가 아니고, 그다음 초분절성은 반드시 분절음, 대개는 모음이에요. 자음보다는 모음이고요. 모음에 얹혀서 동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분절음에 의존을 하죠. 모음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초분절성이라고도 하고 의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항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뿐 아니라 어떤 소리에도 항상 나타난다. 음악은 운율적 요소를 가장 잘 드러낸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은 하지 않더라도 뭐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어떤 리듬으로서 운율적 요소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소리와 소리의 물리적 실제에는 항상 이런 어떤 운율적인 속성이 항존한다. 이 세 가지가 초분절음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교재는 책은 6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69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운율적 요소들은 단독으로 당연히 발음할 수 없어요. 분절음에 얹히고 주로 이제 모음에 얹힌다고 했죠. 그래서 모음과 함께 실현이 된다는 것. 그럼 한국어에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표준 발음 체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변별적 기능을 하는 것은 음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장은 이제 그 vowel length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왜 단모음, 짧은 딸자, 장모음의 반대되는 짧은 딸자의 단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긴 모음, 장모음, 짧은 모음, 단모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소리들은 절대적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 길이에요. 절대적 길이는 뭐 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처럼 상대적인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뭐 물론 절대적인 음성 길이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뵀던 보이스 온셋 타임 같이 뭐 그런 어떤 실험 음성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대적 길이도 있기는 하지요. 네. 네, 그러면 장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음 이제 바월 랭스에 대한 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3차 시 여기서 단락이 끝났으니까 3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에 보죠. 수고했습니다.